네. 이제 12주차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이제 교과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간에 이제 독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비용이 낮아진 경우에 독점적인 공급자를 만들어낸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이 이제 우리 교과서 7장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배웠던 무역 모형들이 무역의 결과 어떤 나라의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서 뭐 가격 구조가 변하거나 이런 어떤 다이내믹스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생산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생산 단가 정해진 대로 생산량이 늘었다 줄었다는 상황만 생각하는데 실제 경제가 규모의 경제라는 것만 봐도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것이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제 날짜로는 이제 5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어, 준비한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 학기 로드맵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서 이제 오늘 그 진도를 한번 나가볼 건데요. 한 학기 전체 로드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다양한 무형 모형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만났던 리카르도 모형을 통해서 무역에 대한 어떤 우리 학습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무역의 발생 원인, 형태, 그리고 이제 무역의 어떤 이득에 대한 어떤 가장 간단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카르도 모형을 통해서 이제 이 모형에서는 사실 이제 노동을 유일한 생산 요소로서 세팅을 해놓고 그 나라마다 그 각 산업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데 노동 생산성만 다른 어떤 그러한 상황. 그러면 결국 이제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재화의 가격들이 다 다르게 될 거고요. 그럼 그 나라마다 다른 어떤 그런 그 재화의 가격 차이, 결국 노동 생산성의 비율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에서부터 정해지는 어떤 상대 우위가 결과론적으로는 국가 간의 무역을 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이 사실 리카르도의 모형에서 들어있었던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리카르도의 무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중상주의자들, 그러니까 중상주의자들 관점에서는 국부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수출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이제 많은 돈을 받아들이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금을 많이 쓸어 담으면 된다. 그 자체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리카르도가 이제 꼭 그렇지 않다. 무역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후생이 더 개선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들을 이제 보였던 것이 이제 결국 리카르도 모형이었던 의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배웠던 특수 모형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 무역에 대한 모형이 점점 정교해지죠. 그래서 특정한 재화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어떤 생산 요소가 있다.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무역의 결과가 이제 어떤 그 결과를 기결되느냐 하면 일종의 부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특수 생산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배웠던 핵시 올림 모형 같은 경우는 부존 상황의 차이가 국가 간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한 국가 간의 비교 우위에 있어서 이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요소가 결국은 부존 자원의 차이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무역의 양상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핵시 올림 모형에 녹아 있는 그런 관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러한 그 여러 그 무역 모형들의 요소들을 통합한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무역에 있어서 이제 상대적 수요와 공급, 교육 조건에 따라서 어떤 후생과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이제 무역 정책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표준 무역 모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그 차익과 대여를 통해서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맞바꾸는 어떤 이제 이러한 관점까지 이제 가는 것이 결국 이제 무역 모형의 어떤 그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 이러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소비와 미래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국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가을 학기에 배우게 되는 국제 금융 이론과도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역 모형에 대한 어떤 상식들을 갖춘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제 무역 정책에 있어서 정책 사이드에서의 어떤 키워드들을 이제 학습하는 것이 이번 봄학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어떤 그런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약간 소프트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제 무역 정책에 대한 어떤 시사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들은 크게 이제 네 가지 내용이 되겠는데,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드릴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의 모형을 가지고서 무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규모에 대해 가지고서 수학이 불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한 산업으로부터 이제 생산 요소의 투입을 갖다가 이제 얼마만큼 증가시켰다 그러면은 생산량도 다시 같은 비율만큼 증가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독점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봤지만은 사실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외부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체적인 수학 정각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시간과 함께 변해가는 어떤 그 생산의 어떤 양상, 무역의 양상을 갖다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마지막은 이제 폴 크루그먼이 이제 그 실제 창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제 지리학에 대한 얘기를 짧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우선 그 국가 간에 있어서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의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런 식인 거죠. 한 산업의 생산 요소 투입량을 갖다 점점 증가시킨다고 하면은 그 생산 요소가 투입되는 속도보다 해당 재화의 생산량이 더 빨리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더 큰 규모로 뭔가를 하게 될 때에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통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업이나 산업이 어떤 특정 재화에 대해서 전문화를 하고 대형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떨어지는, 평균적인 비용이 떨어짐으로써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추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결국 무역에 주는 어떤 그런 영향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서로 간의 비교 우위 때문에 이제 내가 좀 못하는 부분을 수입을 하고 잘하는 부분 수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그러한 그 무역의 양상을 결정한 데 있어 가지고 규모의 경제도 말하자면 얼마간의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이제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말하자면은 그 나라에 생산 가능 곡선이 있다 그러면은 무역이 없다면 생산 가능 곡선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지만은 전문화를 통해 가지고서 소비의 다양성을 갖다 확보하면서 사실은 이제 재화를 갖다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사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소비의 다양성을 더욱더 담보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전문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전문화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자기의 비교 우위를 극대화해서 자기의 어떤 그 무역으로 인한 후생 극대화를 노린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서 장점을 더 큰 장점으로 이렇게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역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규모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외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7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규모의 경제를 갖다 다룰 거고요. 다음 장이 이제 내부 규모의 경제 다루는 때, 우선 그 강력한 그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산업들이나 혹은 뭐 뉴욕 증권가에 있는 말하자면 뭐 월스트리트의 뭐 투자은행 산업, 그다음에 뭐 헐리우드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삼성전자가 있는 기흥에 있는 반도체 산업이나 울산에 가면은 자동차 조선 중화학공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지역별 클러스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규모의 경제에 그럴 때는 생산물의 그 생산 비용이
산업의 규모에 따라가는 상황을 갖다가 보통 외부 규모의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부 규모 경제 그랬을 때는 이제 그 해당 기업 단위의 어떤 규모에 의존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제 외부 규모의 경제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외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해당 산업 안에 말하자면 여러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나름의 어떤 경쟁이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반면 이제 내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 사실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말하자면 시장을 도미넌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 경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산업이 이제 클러스터화 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말하자면 이제 경제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사실은 외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떤 도시는 세계의 속옷은 전부 그 도시에서 만든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 개발도상국 안에서 특정 그 해당 산업의 클러스터가 말하자면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랑 거리가 좀 멀긴 합니다만은 IT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방갈로 지역에 있는 IT 회사들을 통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아웃소싱 개발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저런 그 R&D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혹은 뭐 유럽의 어떤 선진국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도의 특정 지역, 특정 산업 클러스터에 말하자면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외부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이유, 라고 한다 그러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이 이제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산업의 어떤 생산 비용을 좀 줄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문화된 장비와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공장 근처에는 반도체 장비 회사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고객인 삼성전자 거기 있으니까 밴더사들도 다 그 근처에 있는 거죠. 뭐 경남 지역에 내려가면 조선 기자재 회사가 많다든지, 뭐 울산 근처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화된 장비나 서비스가 사실은 다 집적화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랑 시내에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좀 모여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전문화의 어떤 지역적인 요소가 이제 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노동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노동시장이 어떤 그 산업 클러스터 안에서 형성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다 그러면은 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안에서 뭐 이 스타트업 저 스타트업 혹은 뭐 이 IT 기업 저 IT 기업 그러면서 잡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뭐 테헤란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결국 그런 식으로 그 산업이 특정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지역 안에서 고용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유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적인 측면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근로자들이 모여있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인적 교류 속에서 결국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고 그러면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외부 경제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산업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은 산업의 생산비가 낮아진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그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클러스터를 이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상승 효과들이 있고 이러니까는 단가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비용 구조만 생각해 본다 그러더라도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생산 수량이 늘어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변동 비용 자체가 평균적으로 이제 주는 영향이 이제 줄어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이제 에버리지 코스트가 떨어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되겠죠.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그림 오른쪽에 보고 있는 그 빨간색 평균 코스트 곡선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산업의 생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팔고 싶어 하는 가격이 좀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그 공급 곡선의 모습도 말하자면은 우상향할 것이고 수요 곡선이 이제 우하향하는 상황에서도 말하자면은 기업의 어떤 공급 역량이 해당 그 수요를 갖다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요 곡선도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도 우하향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은 수요 공급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 어떤 외부 경제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무역 모형들 배우면서도 이제 배웠던 것이지만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무역 전에 어떤 국가에서의 특정 재화의 가격이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수학 체증이 없는 모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무역이 일어나기 전에는 양 나라의 어떤 균형 가격이나 생산량이 그 각국의 균형 포인트를 이제 위치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이 뭐 단추를 서로 거래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좀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말하자면 좀 더 낮은 가격대에서 더 많이 이제 거래가 되었을 거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추 만드는 비용이 높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단추 금액도 좀 거래 가격도 높고 수량도 좀 적게 거래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국제 무역을 하게 돼요.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단추 산업이 이제 점점 더 확장을 하게 되겠죠. 말하자면은 어, 그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고요. 생산량이 더 늘어남에 따라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단추 산업 위축이 되겠죠. 생산량도 줄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시장이 중국이 독점하는 시장으로 그렇게 변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외부 경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제무역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전문화 내지 이제 국제적 분업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준무역 모형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결국 이제 상대 가격으로서 저희가 이제 표준무역 모형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역이 개방되기 전에 자국의 직물이 싸고 외국이 상대적으로 직물이 비싸고 막 이러면은 무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자국에서는 좀 싸게 팔리던 그 직물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고 외국에서는 비싸게 팔리던 직물 가격이 좀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무역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제 외부 경제가 있다 그러면은 무역의 효과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재화의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결국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주 시장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공급 곡선을 따라 가지고서 세계 수요가 매칭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어,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단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쳐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세계 단추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어서 점 1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세계 시장에 대해서 단추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설정되어 있는 가격이 P1이에요. 그러면 이제 P1에서 Q1만큼의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이 있는데 이 베트남이 예를 들어 중국보다 그 생산 단가가 더 낮아서 평균 그 비용 곡선 자체가 이제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중국보다 새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베트남이 더 낮은 상태다 그러면 원래는 베트남이 이 시장을 테이크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점 1에서 이제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중국 때문에. 그래서 P1만큼이 이제 국제 가격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갓 시장에 들어온 베트남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초도 생산 물량의 그 생산 단가가 C0인데 그 C0보다는 국제 그 유통 가격인 단수 가격 P1이 낮아 버리니까 사실은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중국 때문에 그 후발 경쟁자인 베트남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종의 선점 효과 같은 것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단추 생산에 더 적합한 국가인 베트남이 사실 이런 그 외부 경제가 있는 재화인 단추를 반드시 생산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들 때문에 충분히 먼저 어떤 나라가 이제 출발해 가지고서 해당 산업을 갖다가 이제 선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사실 이제 후발로 해당 그 국제 무역에 뛰어들게 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좁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외부 경제가 특정 시점의 생산량에 의존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어, 규모에 의해 가지고서 동태적으로 수확이 늘어나는 상황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누적 생산량이 쭉 쌓이게 되면은 그간에 소위 말한 짬밥이 좀 생겨가지고 누적 생산량이 이제 쭉 많다 보니까는 코스트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해당 산업에 대해서 숙련도가 이제 시간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동태적인 수학재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생산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그 사이에 얻은 노하우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비용이 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일종의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시간을 따라 가지고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러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일종의 러닝 커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러닝 커브가 존재해 가지고서 얼마간 좀 시간이 지나야 말하자면은 뭐 그 산업의 어떤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 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단주 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사실은 먼저 출발해서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의 산업이 사실 더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이제 동태적인 그 규모의 수학체증 상황에서도 사실은 먼저 짬밥을 좀 먹은 나라들의 산업이 사실은 더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경제에 좀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태적 규모의 수학체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이 사실은 보호주의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유치산업이라 그러는데 이제 좀 아직 덜 자란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여유 내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국가가 대원을 좀 투하해서 해당 산업이 충분히 자라나가지고서 말하자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좀 도움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국가가 해당 산업을 갖다 장려하고 육성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경험을 얻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건 맞는데, 이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돼버린다든지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규모의 외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긴 하는 건지, 한다면 얼마나 하는 것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 때문에 사실은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러한 그 동태적 수학 증가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서 스스로의 그 행동을 정당화할 때도 사용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지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경제 지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지리학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분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무역에 있어서 혹은 나라 안의 지역 간 거래에 있어서
혹은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지리적 요소가 경제 활동의 어떤 행태를 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지리학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는 크게 이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동북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 서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비교육제들, 특히 이제 대면 서비스 같은 것들은 지역 밀착형으로 다 공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뭐 혹은 뭐 헤어드레서라든지 뭐 이런 그 대면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리고 뭐 원격 의료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하고 딱 붙어가지고 지역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재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제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 뭐 음악 같은 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음악 듣잖아요. 그 잘 나가는 음악이 있으면. 금융도 마찬가지고 국경을 다 넘나들죠, 돈이. 지식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역의 제약 없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다른 경쟁 지역이 더 싸게 뭔가를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산업에서 이제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계속 이후로도 대규모 생산자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제 전형적인 예가 뭐 프랑스의 와인 산업이라든지 혹은 뭐 미국 헐리우드의 어떤 영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일종의 뭐 선점 효과, 내지 어떤 그 지리적인 어떤 우월성을 갖다 먼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택트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거의 지식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규모위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무역에 대한 논의들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비교 우위의 어떤 결과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단위당 비용이 생산 증가에 의해서 감소하는 이러한 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국제무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그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모형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하여서 무역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류의 어떤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좀 더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 하에서 결국 이제 규모의 경제가 기업 대신에 이제 산업 수준에서 일어나는 어떤 외부 경제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제 완전 경쟁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경제라고 하는 건 국제무역의 어떤 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우연적인 요소를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큰 우위를 가지고 먼저 출발한 국가가 그 우위를 계속 지속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무역의 결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예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무역에 대한 관점들 중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한번 그 일종의 케이스로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랩업 세션 통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다음에 출석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